안녕하세요. 제가 1998년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예고 진학을 위해서 목동에 있는 외숙모댁으로 레슨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명문대 성악과를 나온 외숙모에게 시창 청음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레슨은 보통 오후 5시쯤 시작했고 밤 9시 이전에는 집으로 왔는데 그날은 레슨이 끝나고 외숙모가 급히 외출해야 될 상황이라 집에서 어린 사촌 동생들을 잠깐만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숙모가 생각보다 늦게 오는 바람에 전 9시 반이 넘어서야 집으로 향했죠. 외숙모 집은 당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좀 더 들어가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저희 집은 봉천동에 있어서 버스로 당산역에 와서 서울대 입구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곤 했습니다. 어둑해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당산역에 도착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니 밤 10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2호선 당산역은 지상에 있어서 건너편 승강장이 잘 보였는데 양쪽 승강장을 통틀어 사람이라곤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었고 지금 당산역인데 이러저러해서 늦어졌다며 엄마에게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승강장 맨 끝에 있는 나무 벤치에 앉아 워크맨 이어폰을 귀에 꽂고 소설책을 무릎 위에 펴놓고 읽으며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10분이 넘도록 열차는커녕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건가 싶어 의아했지만 그냥 평일 밤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전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당산역에 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참이 더 지난 후에 제가 앉은 의자에서 조금 떨어진 계단 쪽으로 어떤 여자가 올라오는 것이 얼핏 보였습니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검정색 바지 정장에 검붉은색의 쇼핑백을 든 긴 생머리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까맣고 긴 생머리는 목 뒤로 커다란 핀을 찔러 단정하게 묶었고 윗부분을 접은 쇼핑백을 두 손으로 허리 높이까지 들고 있었죠. 그걸 본 저는 쇼핑백을 특이하게 들고 있네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녀가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빈자리도 많은데 굳이?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는 플랫폼의 맨 끝에 있는 벤치였으니까요. 제가 다시 책을 읽는 동안 그녀가 제 바로 옆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느낌이 좀 이상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그녀가 제 바로 옆에 앉아서 절 향해 고개를 완전히 돌린 채 절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쌍꺼풀이 없는 크고 매서운 눈매에 갸름한 얼굴과 하얀색 피부, 커다랗게 부릅뜬 눈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섬뜩했습니다.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은 채 제 얼굴에 거의 닿을 듯이 붙어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보통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나 하고 바로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녀는 외관상으로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피를 흘린다거나 살아있을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던가 눈이 희번득 뒤집힌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오히려 차림새만 보면 큰 회사의 비서처럼 굉장히 단정했습니다. 앞가르마에 뒤로 고정시킨 긴 머리는 잔머리 하나 없이 깔끔했고 큰 눈에 검은 눈동자가 얼핏 봐도 미인으로 생각될 정도였죠. 근데 이걸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눈이 마주친 순간 몸이 먼저 느낍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전 온몸이 굳어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소름.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 사람이 아닌 그 끔찍한 위화감. 너무 무서우면 오히려 몸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몸 깊숙한 곳에서 덜덜 떨림이 나오려는 걸 제 껍데기가 간신히 막고 있는 듯한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그런 공포였죠.
그렇게 여자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절 계속 노려봤고, 전 그 자세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머리를 스치는 주마등 때문인지 시간은 한없이 길었고, 그 뒤로 10분은 좋게 지난 것 같은데 열차는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주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비명도 나오지 않았고, 제 머릿속에는 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끊임없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올라왔던 계단에서 한 남자가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얀 셔츠에 청바지, 한 손에 네모난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그는 회사원 같아 보였습니다. 곱슬한 머리에 얼굴이 둥글둥글한 그 남자는 타는 곳 앞에 잠시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죠. 저 신림 가려면 여기서 타는 거 맞죠? 그 순간 갑자기 마비가 탁 풀리듯이 네 하고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서서 줄 서는 곳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굳어있던 제 머리가 미친 듯이 굴러갔습니다. 저 남자는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은 건가? 누가 봐도 이상할 텐데. 설마 저 남자한테는 이 여자가 안 보이나?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저 남자를 따라가지 못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였죠. 저는 온 힘을 짜내어 벌떡 일어났고 남자가 서 있는 노란 대기 라인으로 가서 한 칸 옆에 섰습니다. 그때는 그가 구세주처럼 보이더군요. 그런데 저를 본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또다시 제 옆으로 와서 자신의 얼굴을 바짝 대고 절 노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남자분이라도 없었다면 진작에 쓰러졌을지도 모르죠. 남자의 눈에는 정말로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옆에 서서 이렇게 바짝 얼굴을 대고 말 한마디 없이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이 광경은 정말 누가 봐도 이상했겠지만 남자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죠. 그리고 오늘 열차 되게 안 오네요. 그렇게 그는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전 도저히 고개를 돌릴 엄두가 안 나서 발만 쳐다보며 열차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는데 드디어 열차 도착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건 신도림역까지만 운행하는 차라 집으로 가려면 한번 갈아타야 했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열차가 도착해서 문이 열렸고 전 서둘러 한쪽 발을 차 안으로 내디뎠습니다. 그 여자도 열차에 타려는지 한 걸음 안으로 내딛더군요. 그걸 본 저는 속으로 그래 잘됐다. 제발 이거 타고 가버려라.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얼른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발을 다시 빼더니 한 걸음 물러나서 다시 제 옆에 서는 겁니다. 여전히 그 섬뜩한 시선으로 계속 절 노려보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확실히 날 노리고 있고 내가 열차를 타더라도 따라올 거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신도림행 열차가 떠나버리고 그 자리에 서서 다시 기다리고 있는데 역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사당이나 잠실 방면으로 가실 분은 건너편 승강장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사당이나 잠실 방면으로 가실 분은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그렇게 남자는 몸을 돌려 출구 계단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지금 저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면 끝장이란 생각뿐이었지만 굳어버린 제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뒷모습이
출구 안으로 사라지려는 찰나 저는 몸이 튕겨져 나가듯이 온 힘을 다해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미친 듯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여자는 쫓아오지 않는 것 같았고 전 급한 마음에 계단을 서너 칸씩 뛰어내려가서 오로지 앞만 보며 전력 질주했습니다. 다시 두세 칸씩 계단을 뛰어올라 숨을 헐떡이며 건너편 승강장에 도착하니 마침 집으로 가는 열차가 도착해 있었죠. 열차 안으로 뛰어들어가 창문으로 건너편 승강장을 바라보니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어라 뛰어서 이 열차에 올라타기까지 걸린 시간은 기껏해야 20초 남짓. 제가 계단을 다 내려갈 때까지도 여자는 쫓아오지 않았으니 제가 창문으로 봤을 때 하다못해 내려가는 뒷모습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제 앞에 먼저 갔던 남자도 없습니다. 남자가 계단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전력으로 뛰어서 따라갔으니 못 봤을 리가 없는데 계단에도 1층 통로에도 올라탄 열차 안에도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열차가 출발하고 마음이 조금 놓이자 갑자기 모든 게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제서야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온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에 양방향 승강장이 모두 텅 빈 당산역.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는 열차.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던 역장의 안내방송. 당시 2호선 당산역은 승강장이 단 2곳뿐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방향에 따라 타는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기다리던 곳에 신도림행 열차가 오기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신림, 잠실 방면은 이쪽이 아니오니 건너편 승강장에서 타시기 바랍니다.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 서더군요. 간신히 집에 들어간 저는 현관에서 울며 불며 가족들에게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와 함께 외가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현관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니 방에서 주무시던 외할아버지까지 뛰어나왔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손녀가 시퍼런 얼굴을 하고 엉엉 울면서 횡설수설을 하니까 처음엔 밖에서 성범죄 같은 걸 당했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하셨던 거였죠. 제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몸을 벌벌 떠니까 어른들 모두 저를 달래느라 내색은 안 했지만 그때 엄마랑 외할머니도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외숙모한테서 전화가 왔는지 할머니가 통화하는 소리가 얼핏 들렸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들어왔어. 그래, 일단 알았다. 10시에 당산역에서 지하철을 탄다던 애가 12시가 다 되도록 들어오질 않으니 아무래도 외숙모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결국 레슨도 그만두고 다시는 당산역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를 믿어주신 건지 아니면 그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는지 엄마도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죠. 다행히 그 후에 시험에 합격했고 시간이 흘러 이대에 입학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긴 했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산역에서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은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뒤로 예고시험에 합격한 뒤 전 방학 동안 친할머니 댁에서 지냈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친가에는 할머니와 막내 삼촌 두 분만 살고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그 집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막내 삼촌은 미혼에 특별한 직업도 없이 옛날 서적이나 민간의학, 바둑 같은 것에 몰두하여 집안에서도 괴짜로 통했는데 저를 많이 귀여워해 주셨죠. 삼촌에게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려면 2호선 타고 당산역을 지나쳐야 하는데 너무 무섭다고 말했더니 삼촌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너한테 어떻게 했냐? 너를 만졌냐? 말을 걸었냐? 움직일 때 소리가 났냐? 그것이 뛰었냐? 걸었냐? 뭐 그런 거 말이죠.
그 무렵 당산역은 퇴근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도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30분이 넘도록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게다가 열차가 그 시간 동안 딱 한 대만 왔다. 다시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반대편으로 가서 타라는 안내 방송까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날 엄마가 분명히 제가 역에서 건 전화를 받았다고 했으니 꿈도 아니고 10시에 전화를 했는데 12시가 다 돼서 집에 도착했으니 1분을 30분처럼 느낀 것도 아닐 테니 말입니다. 어른들은 그게 바로 귀신에 홀린 거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웬 아리따운 여인을 따라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들어가서 사내 진미와 연애를 즐기다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새벽에 무덤 가더라. 그런 옛날 이야기처럼 말이죠. 여자와 마주쳤던 그동안 제 몸은 구석에서 우두커니 벽을 보고 있었고 신도림행 열차에 타려던 것도 사실은 빈 선로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다 들은 삼촌은 방에서 작고 납작한 종이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상자 안에는 뜸을 뜰 때 쓰는 쑥뭉치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너를 꼭 집어서 해코지를 하려 했던 것 같아. 한번 귀신 눈에 들어오면 계속 쫓아오거든. 당분간은 이 쑥이랑 굵은 소금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돼. 알았지? 저는 할머니 댁에 머무는 며칠 동안 할머니와 함께 하얀 천에 쑥과 소금을 넣고 꿰맨 작은 주머니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대학에 갈 때까지 그걸 교복 주머니나 가방에 항상 넣고 다녔는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여자를 다시 본 일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중3 때 겪은 일이고 제가 이 글을 쓴 것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는데요. 그때 영등포에 있는 PC방에서 야간 알바를 했었는데 밤에 손님도 없고 심심해서 카운터 컴퓨터로 여기저기 들어가 보다가 어떤 인터넷 괴담 카페에 재미삼아 올렸던 글입니다. 학교에서 제 쑥주머니를 본 친구들이 이건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제가 당산역 얘기를 해줬는데 다들 소름 끼친다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걸 인터넷에도 올리면 모두 좋아하지 않을까 싶었던 거였죠. 그런데 막상 올려놓고 보니 댓글은 고작 2~3개뿐이었고 그것조차도 재미없다는 둥, 뻥이라는 둥, 내가 당산역 근처에 20년을 살았지만 그딴 여자는 한 번도 못 봤다는 둥,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반응도 별로고 해서 그냥 신경 끄고 잊어버렸는데 얼마 후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카페에 쓴 당산역 귀신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겪은 게 맞냐면서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닌지 물어보더군요. 이런 걸 왜 굳이 메일까지 보내가며 물어보나 싶었지만 직접 겪은 일은 맞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왜 그러시냐고 답장을 보냈죠. 그러자 그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분은 대학생이었는데 며칠 전에 친구들하고 술을 진탕 먹고 차가 끊기기 전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자려는데 술자리에 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해서는 마구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때는 이놈이 완전히 취했네 하면서 그냥 전화를 끊고 잤는데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전날 전화했던 그 친구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나 어제 집에 가다가 당산역에서 귀신 봤다. 여자 귀신이 바로 옆에서 얼굴 들이대고 노려보더라고. 그런 친구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 이뻤냐? 콱 뽀뽀라도 하지 그랬냐? 손목 잡고 뛰면서 사귀자고 하지 그랬냐? 이렇게 놀렸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장난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며칠이 지나도록 겁에 질려 있으니까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쓴 당산역 귀신이라는 글이 있었던 거였죠. 그 글을 읽어봤더니 친구가 했던 이야기랑 너무도 똑같았고요. 밤 11시에 텅 빈 승강장.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열차. 검고 긴 생머리에 뱀처럼 섬뜩하고 큰 눈을 가진 검은 정장의 여자.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위화감. 이쪽이 아닌 반대편에 가서 타라는 기묘한 안내방송까지. 다른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빼면 그것은 제가 겪었던 일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분도 제 글을 읽고 나서 뒤늦게 너무 섬뜩하고 소름이 끼쳐서 혹시 제가 그 친구랑 아는 사이라 이야기를 전해 듣고 쓴 글이 아닌가, 그래서 메일을 보냈던 거였죠. 그리고 그 메일을 읽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거나 헛것을 본 게 아니었구나. 그건 진짜였구나. 안도감인지 섬뜩함인지 모를 그런 기분. 그분은 친구가 아직도 너무 무서워한다며 저한테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는지 물어봤고, 저는 삼촌이 저에게 알려준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분의 감사하다는 메일을 끝으로 더 이상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그 친구분은 잘 이겨냈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제로 겪은 2가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희 친가는 산골 오지마을입니다. 속된 말로 깡촌이라고도 하는데 차로 산길을 타고 10분 이상 들어가야 겨우 마을 입구가 나오는 참으로 외진 곳이죠. 그곳은 마을 뒤쪽에 대나무 숲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펼쳐진 마을인데, 대나무가 음기가 강하고 귀신을 부른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마을은 대낮에도 유독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어릴 때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 모두 친가에 모였는데 어른들은 시내에 장을 보러 갔고 집에는 할아버지와 저를 포함한 사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낮잠을 주무셨고 심심했던 저는 사촌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놀고 있었죠. 마을 외곽에 있는 대나무 숲에는 외딴 작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당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끔 친가에 놀러가면 어른들이 당집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날 사촌 누나가 그 당집에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들어본 당집을 실제로 보고 싶었던 저는 사촌들과 함께 누나를 따라서 대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서 좀 더 안으로 걸어 들어가니 저 멀리 작은 집 한 채가 보였는데 크기가 작은 공중 화장실만 했습니다. 숲속이라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랄지 풀벌레 소리들이 들려왔는데 이상하게도 당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어왔고 가까이에서 본 그 집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문에는 부적이 잔뜩 붙어 있었고 금줄도 걸려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싶었죠. 그때 사촌 동생이 갑자기 당집 문을 열었고 호기심에 그 안을 들여다보던 동생은 갑자기 사색이 되어서 뒷걸음질 치며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무서워져서 우리도 동생을 따라서 숲을 벗어났죠. 얼마 지나지 않아 환한 도로가 보였고 우리는 숲 밖으로 나와서야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동생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녀석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방 한쪽 구석에 색동 저고를 입은 긴 머리의 사람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있더랍니다. 그것은 앉아서 무언가를 우걱우걱 씹고 있었는데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는지 그것이 고개를 돌려 동생을 빤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개만 뒤로 확 꺾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자세였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으로 돌아온 우리를 본 할아버지는 어디에 갔다 왔냐며 추궁했고, 겁을 먹은 우리는 땅집에 갔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날 온 집안 어른들에게 크게 혼이 났고 다음날 국까지 받게 되었는데, 친가 쪽이 무속신앙을 믿는지라 아는 무당분을 급하게 모셔왔더군요. 나중에 할아버지에게 들은 바로는 옛날에 나이든 무당이 그 당집에 살았는데 늙어서 몸이 쇠약해지고 쉬운 말로 신기가 떨어지며 사람이 점점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집에 틀어박힌 무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북과 장구 같은 악기를 마구 두드렸고, 사람들은 점점 그 근처에 가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동네 주민이 당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당집이 너무 조용하더랍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주민이 당집 안을 들여다봤는데 놀랍게도 무당이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사람들이 당집 근처만 갔다 하면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마을 주민들이 친가 쪽 지인인 무당을 불러다가 제를 올리고 굿도 했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드나들면 안 되는 집을 사촌 동생이 건드려버린 것이죠. 그날 동생은 큰아버지에게 등짝을 정말 오지게 맞았고 다행히 그 후로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꼭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사촌들은 두 번 다시 당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화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살던 아파트에서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5층짜리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저희 집은 4층이었고 집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면 현관에서 보면 정면에 거실과 베란다가 보이고 거실을 기준으로 왼쪽에 제 방과 부모님 방이 있고 그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면서 왠지 모르게 몸이 축 처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부모님은 친척분 장례식에 가셨고 할머니가 오셔서 저랑 동생을 봐주셨죠. 저와 동생은 일찍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던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방 앞에 서서 보면 거실과 베란다가 한눈에 보였는데 어두컴컴한 베란다 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키가 비정상적으로 컸고 마치 사람 그림자처럼 형태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할머니나 동생이 저렇게 키가 크지 않은데 하면서 서서히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그것의 형체가 점점 또렷해졌고 자세히 보니 키가 엄청나게 큰 남자가 베란다에 손을 대고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에 창백한 피부, 그리고 계절에 맞지 않는 양복 차림에 페도란 모자를 쓴 이상한 남자였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남자가 생각보다 꽤 잘생겼더군요. 전 순간 놀라서 헉 하고 소리를 내버렸고 그러자 남자와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선 채로 얼어버렸고 그러자 남자가 씩 웃으며 베란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꼬마야, 안에 어른 안 계시니? 문 좀 열어줄래? 생각지도 못한 남자의 점잖은 말투에 저는 더욱 할 말을 잃었고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남자가 인상을 쓰면서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안 열어? 네가 안 열어주면 내가 열고 들어갈 거야. 그때는 좋게 안 끝나.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저는 할머니를 크게 불렀고 제 목소리에 할머니가 놀라서 뛰쳐나오셨죠. 그 순간 고개를 돌려보니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고 전 울면서 할머니에게 제가 본 걸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집에 돌아오신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아는 무당에게 갔고 그날 일 때문에 집안 곳곳에 부적이 붙게 되었습니다. 현관문과 각 방문, 심지어는 베개 안에도 부적을 놓고 자야만 했죠.
그 당시 제 책가방에 달린 이름표 한쪽에도 부적을 넣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릴 때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전 그제서야 부모님에게 제가 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 아파트 근처에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마술 공연을 하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연만으로 먹고 살기 어려웠던 남자는 도박에 손을 댔고 그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저희 집에 살았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그곳에서 이사를 나온 후로 딱히 이상한 일은 없었고 지금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공부에 쩔어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필리핀 실화를 제보한 사람입니다. 이번엔 제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의 어느 날. 그날은 필리핀 친구 제이가 자기 집에서 놀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제이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제이 부모님의 허락하에 뒷마당에서 제이의 누나인 케이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필리핀은 부모님 동반하에 허락을 받으면 미성년자도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제이의 누나 케이는 당시 대학을 졸업한 후 결혼을 해서 남편 A씨와 함께 제이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었죠. A씨는 직장일 때문에 그날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 남매와 TV를 보며 이런저런 잡담을 했고 시간은 어느덧 저녁 9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집 안으로 이어진 문이 열리더니 K의 남편 A가 고개만 쏙 내밀고 우릴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남매가 빨리 와서 같이 놀자며 말을 걸자 A는 말없이 씩 웃더니 고개를 놓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이 오늘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 그냥 우리끼리 놀자. 그렇게 우리는 마당에서 계속 시간을 보냈고 밤 11시가 넘어가자 술기운이 오르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좀 쉬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집 안으로 이어진 문이 다시 열리면서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해? 뭐? 아까 말했잖아. 애들이랑 놀고 있으니까 당신도 옷 갈아입고 오라고. 아직도 안 갈아입었어? 그런 누나의 말에 A가 황당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어? 나 방금 집에 왔는데 무슨 말이야? 밖에 차가 엄청 막혀서 내내 도로에 있었는데 다들 취했어? 그리고 여보, 애들은 적당히 먹여야지. 그 말을 듣는데 술이 확 깼습니다. 우리를 보며 씩 웃던 A의 얼굴을 세 사람 모두 분명히 봤는데 말입니다. 근데 친구 J의 반응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아, 또 그건가? 그거라니. 전 놀란 눈으로 J를 쳐다봤고 누나인 K도 뭔가 떠올랐는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J는 같이 있으면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도저히 잠을 못 자겠는 겁니다. 내내 뒤척이던 저는 J를 깨워서 게임을 하며 밤을 샜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도플갱어를 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걸 목격했으니 헛것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J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저번 일이 있어서 조금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J의 생일이니 어쩔 수 없이 초대에 응했죠. 전 혹시 몰라서 할머니가 주신 염주를 챙겼습니다. 오후 늦게 시작된 생일 파티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시간이 흘러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지만 너무 피곤했던 저는 친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먼저 들어갔고 집에는 친구 제이와 누나네 부부 그리고
여동생인 D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그 일이 떠올라서 J의 뒤에 바싹 붙어 2층에 있는 녀석의 방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갔죠. 그렇게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그러다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 가장자리, 정확히 제 발끝에 누군가 걸터 앉아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제 착각일 수가 없는 게 확실히 매트리스가 묵직하게 눌리는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저는 제이가 깼나 싶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녀석은 저에게 등을 돌린 채 잠을 자고 있더군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심장이 마구 뛰었고 전 조용히 손을 들어 제이의 등을 콕콕 찔렀습니다. 야, 빨리 일어나봐. 어? 왜 그래? 잠결에 반쯤 눈을 뜬 제이는 이내 뭔가를 느꼈는지 살짝 놀란 듯 했는데 이내 등을 돌린 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시해. 무시하면 그냥 갈 거야. 야, 저걸 어떻게 무시해? 그런 제 말에 제이는 작게 한숨을 쉬더니 허공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이, 얘 내 친구야. 방해하지 말고 가라. 그 순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게 갑자기 침대 위쪽으로 뛰어올라서 두 발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는 두 눈을 꼭 감고 주머니에 든 염주를 꽉 붙잡으며 제발 가라고 빌었습니다. 침대 위로 뛰어올라온 인기척은 두 발로 한참을 왔다 갔다 하더니 서서히 사라졌고 제이는 그제서야 불을 켰습니다. 야, 너 괜찮아? 방금 그건 뭐야? 너네 집에 있는 거 뭔데? 그게 방금 그거 사실 귀신이야. 아, 정확히는 옆집 화재 사고로 죽은 사람의 귀신이고 그게 우리 집으로 넘어온 것 같아. 그 뒤로 이어진 제이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제이의 방에서 가끔 여자 귀신이 나타나는데 녀석은 그 얼굴을 몇 번이나 봤다 하더군요. 예쁜 여자 귀신이 가끔 제이를 빤히 쳐다보며 씩 웃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지만 살다 보니까 점점 무신경하게 되더랍니다. 그 귀신은 누나인 K나 여동생 D의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는데 마치 살이 녹아내린 것 같은 얼굴에 분노 서린 눈빛으로 누나나 여동생을 노려보다가 그렇게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내 방에 다른 남자가 들어와서 장난친 것 같아. 남자한테는 해코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전 그날도 뜬 눈으로 밤을 샜고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께 들은 대로 굵은 소금을 뿌리고 부모님에게 친구 집에서 겪은 일을 털어놨는데 아버지가 염주는 어딨냐고 하시더군요. 분명히 친구 집을 나올 때까지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어느 틈에 염주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주머니와 가방을 다 뒤져봤지만 염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너무 찝찝했던 저는 곧바로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거 안 찾는 게 좋을 건데. 뭐? 그거 할머니가 주신 거야. 만에 하나 그 여자애가 가져간 거면 못 찾아. 너 우리 집 나갈 때까지 그거 손에 들고 있던 거 확실해? 그런 친구의 말에 갑자기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염주를 쥐고 있었나? 아닌가? 뭐에 홀린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전 한동안 제이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2번이나 겪고 나니 다시 못 가겠더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주말 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이번 주 일요일 아침에 시간 돼? 왜? 무슨 일 있어? 아, 그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집 축성한다고
너도 초대하라고 하셔서. 우리나라는 큰일을 앞두거나 이사, 개업 또는 새 차를 살 때 고사라는 걸 지냅니다. 인구의 95%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는 이사나 개업 외에도 제인의 집처럼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성당에서 신부님을 초대해 축성하는 문화가 있죠. 축성일에는 친척과 지인들이 모여서 함께 행사를 즐기며 식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제인의 집에 가는 것이 영 꺼림칙했지만 친구 부모님이 직접 초대한 거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애전 설마 신부님이 축성하러 오는데 별일이야 있겠냐 싶어 오랜만에 제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제인의 집은 벌써 많은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고 절 발견한 제인은 제 손을 잡아 끌며 축성을 맡은 신부님에게 절 소개해 줬습니다. 60대 초중반으로 보이던 신부님은 처음 보는 저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사람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축성 행사는 마당에 모두 모여서 기도하는 걸로 시작됐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성당 관계자들이 사람들에게 촛불을 하나씩 주었고 연기나는 통과 성수를 손에 든 신부님을 선두로 사람들 모두 한 줄로 서서 차례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님은 거실부터 시작해서 연기와 성수를 집안 곳곳에 뿌렸고 2층에 있는 제2방과 여동생 방, 욕실과 안방을 거쳐 1층 부엌을 지나 막 뒷마당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도 친구 뒤에 서서 천천히 한 줄로 걷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는 겁니다. 앞을 보니 신부님이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 앞에 서서 당황한 얼굴로 연신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친구의 아버지에게 필리핀어로 어떠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뜨억하면서 성호를 긋고 기도문을 중얼거리는 겁니다. 당시 필리핀어를 잘 몰랐던 저는 제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분위기가 갑자기 왜 이래? 그러자 제이는 성호를 한번 긋고 절 쳐다보더니 침을 꼴깍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신부님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못 열고 있는 것 같아. 신부님이 아빠한테 이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뭐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런 제이의 말대로 신부님이 뒷마당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몸이 굳은 건지 아니면 뭔가 앞을 막고 있는 건지 행렬이 멈췄던 거죠. 신부님은 성경을 읽으며 성수를 뿌렸고 다시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을 열려고 무려 5분 동안 씨름했지만 끝내 문지방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부님은 결국 모든 걸 멈추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제이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앞마당에 나가서 저마다 수군거렸고 저는 이 집에서 겪은 일이 있던지라 불안해서 제이 옆에 딱 붙어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제이 아버지가 사색이 된 얼굴로 급히 뛰어나오는 겁니다. 빨리 병원에 전화해. 요즘은 지역마다 한 라인이 생긴 곳도 있는데 필리핀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인근 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해야 합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은 근처 병원에서 응급구조팀이 도착했고 놀랍게도 신부님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부님이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축성 자체를 안 했을 거라고 그리 말했다더군요. 제이의 가족들이 집안에서 목격한 형체는 여자 귀신을 포함해서 모두 셋인데 제이 아버지 말에 따르면 처음엔 그냥 사람을 놀래키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귀신들 때문에 신부님을 부른 것도 있었죠. 신부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집안에 셋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는데 그리고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며 기절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내내 태연했던 제이도 많이 무서워했고 전 제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일주일 정도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제이 부모님은 지인을 통해 다른 동네에 집을 알아봐서 이사 준비를 했고 저는 새 집으로 제이를 데려다 줬죠. 그때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축성날 쓰러졌던 신부님이 구급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제이 아버지는 신부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는데 신부님이 끝까지 뒷마당 쪽을 보면서 쓰러졌다며 도대체 뭘 봤는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제이에게 이제 그 집을 나왔으니 괜찮을 거라며 녀석을 달래줬죠. 그걸로 모두 끝인 줄만 알았으니까요. 제이를 데려다 주면서 친구 가족이 이사간 집을 봤는데 분명히 예전 그 집보다 깨끗하고 좋았지만 분위기가 뭔가 음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니 가까운 친척들만 모여서 축성의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집안은 대낮인데도 왠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서둘러 그곳을 나왔고 기분이 좋지가 않아서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방학이라 집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데 제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녀석은 딱 한 문장을 보냈더군요. 야, 그것들 따라왔나봐. 그걸 보고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이가 말하는 그것들이라면 그 집에서 보았던 귀신들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힌 뒤 제이에게 전화를 하자 녀석이 바로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 소리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거 무슨 소리야? 누가 싸워? 아, 부모님이랑 누나랑 싸워. 잠깐만, 방으로 들어가서 받을게. 야, 뭐야? 따라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농구나 할까 하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사촌형이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야. 이번 방학 때 형이 우리 집에 있기로 했거든. 마침 심심한데 잘 됐다 싶어서 형을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형이 꼼짝도 안 하더라고. 이상해서 형 어깨를 잡고 돌렸는데 형이 몸이 굳은 상태로 눈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더라고. 내가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질렀는데 형이 눈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나한테 저것 좀 보라고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쪽을 쳐다봤는데 담벼락에 어떤 여자가 딱 붙어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면서 우릴 노려보고 있더라고. 그때 형이 숨을 탁 뱉어내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고 그리고 2초 정도 있다가 누나 방이랑 부모님 방에서 차례대로 비명소리가 났어. 내가 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담벼락을 쳐다봤는데 여자는 없고 담벼락에 웬 까만 곰팡이 자국 같은 게 남아있더라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가족들이 걱정돼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부모님이랑 누나랑 매형이랑 다들 거실로 나와서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엄마가 여동생이 안 보인다 해서 내가 가서 방문을 열었는데 동생은 침대에 누워있고 그 위로 웬 그림자 같은 게 서서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불을 켜니까 바로 사라지긴 했는데 여동생이 벌떡 일어나서 숨도 못 쉬고 펑펑 울더라고. 그러고 가족들이 서로 집안에서 본 걸 얘기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전에 살던 집에서 본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나랑 사촌형이 본 건 전에 살던 집에서는 못 본 거거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각자 옷만 챙겨서 근처 호텔에 와 있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혼자 생각에 잠긴 저는 문득 인터넷에서 본 어떤 이야기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사를 갈 때 오래된 가구는 전부 버리고 가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오래된 가구에는 잡스러운 것들이 들러붙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옛날에 저희 집에 있던 오래된 가구에 부적이 붙어있는 걸 본 적도 있었죠. 다음 날 전 친구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가서 제이를 만났고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관련된 풍습을 알려줬습니다. 당시 친구 아버지 사업에도 문제가 있어서 가족들이 고민이 많았나 보더군요. 그렇게 제인의 가족들은 두 번째 이사를 가야 했고, 제이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집에 있던 오래된 가구들을 거의 다 버리고 새 것을 사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제이는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아버지의 사업도 다행히 잘 풀려서 모두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이랄지 초자연적 현상들이 실제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친구네 가족들을 보면 꼭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 같더군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무교였고 귀신보다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귀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죠.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는 한눈에 봐도 인상이 상당히 강렬했는데, 듣기로는 무당집에서도 그냥 가라 할 정도로 기가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만난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저희 가족은 나름 무속신앙을 믿었는데, 그 무렵에 엄마가 제가 삼재라며 나쁜 일 생기지 말라고 저 몰래 지갑에 부적을 넣어뒀습니다. 처음엔 그걸 눈치 못 채고 있었죠. 그때 남친이랑 노는 걸 워낙 좋아했던지라 늦게까지 둘이 여기저기 다니곤 했는데, 그날도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남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동네와 남친 동네 사이에는 터널이 하나 있는데, 지역 자체가 인구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 그 시간에 오가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날 안개가 짙게 끼어서 평소보다 더 어두웠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남친과 수다를 떨고 있었죠. 이윽고 남친의 차가 터널 안쪽으로 들어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소리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소리는 들릴 듯 말 듯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근데 라디오가 꺼져 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소름이 돋았고, 그 소리를 무시하려고 남친에게 일부러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수십 번을 오고 갔던 그 터널이 그날따라 너무 길게만 느껴졌고, 저는 운전하는 남친이 놀랄까봐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말을 딱 멈추더니 저를 슥 쳐다보는 겁니다. 아, 남친도 들었구나 싶은 생각에 너무 무서워졌고, 전 남친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아무 말도 하지 마. 일단 빨리 여기서 나가자. 저는 가늘게 떨린 듯한 남친의 손을 꽉 붙잡고 남친도 핸들을 꽉 잡은 채 앞만 보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오빠, 차가 왜 이래? 모르겠어. 차가 안 나가. 봐봐, 속도가 자꾸 떨어지잖아. 미치겠네. 놀랍게도 갑자기 차량 속도가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전 침착하게 운전하라며 옆에서 남친에게 계속 말을 걸어줬습니다. 그렇게 겨우 터널을 빠져나온 뒤 갓길에 차를 대고 한숨 돌리는데 남친이 그러더군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귀 바로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네가 지금 웃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네가 그랬나 싶어서 너 쳐다본 건데 너무 소름 돋아서 핸들 놓칠 뻔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날도 우리는 밤 11시가 다 되도록 시외곽으로 드라이브를 했고, 이야기나 좀 더 하고 갈까 해서 가까운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공터 옆에는 오래돼 보이는 모텔 건물이 있었는데,
주차장 입구가 LED 조명으로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차가 모텔 쪽을 향하도록 주차해 두고 남친이랑 수다를 떨고 있는데 웬 흐릿한 하얀색 발 2개가 뚜벅뚜벅 걸어서 모텔 쪽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조명빛의 잔상 때문에 당연히 잘못 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남친 동네에 있는 작은 항구가 있는데 해가 지면 인적이 드문 곳이라 밤바다를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그날도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고 우리는 항구 주차장으로 진입했죠. 오빠, 여기 이 시간에 원래 이렇게 조용해? 그렇지. 대형 트럭 말고는 누가 안 와?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니 자동차 라이트 불빛에 비춘 대형 트럭이 보였는데 그걸 본 남친이 말했습니다. 어? 차 뒤에 사람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트럭이 주차되어 있긴 했지만 분명히 사람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친은 주차장 안을 한 바퀴 돌아서 입구 쪽에 차를 세웠고 기어를 파킹에 놓으며 절 향해 고개를 돌린 순간 갑자기 다시 차에 시동을 거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차를 몰았는지 주차장 시멘트 턱에 바퀴가 다 긁혔는데 그래도 남친은 속도를 높여서 다급히 항구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빠 왜 그래? 타이어 다 긁힌 거 아니야? 그런 제 말에도 남친은 묵묵히 차를 몰았고 밝은 곳으로 나온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 세우고 너 딱 보는데 사이드 미러에 웬 남자가 보이더라고. 아까 트럭 뒤에 있던 그 사람인가 했는데 남자가 뒷짐을 지고 우리 차로 막 뛰어오는 거야. 그게 꼭 좀비 같아서 나도 모르게 도망친 거다. 아니 그 사람 뭐지? 사람이 뒷짐 지고 그렇게 빨리 뛸 수가 있나? 와. 며칠 동안 이상한 일이 자꾸만 일어나니 혼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무 생각 없이 지갑 정리를 하려고 안에 있는 걸 전부 꺼냈는데 거기서 부적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걸 본 순간 남친과 겪었던 일이 떠올랐고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엄마와 대화 끝에 부적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워버렸고 그 후로 한동안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남친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크게 싸웠고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남친은 피를 흘리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는 건 정말 처음 봤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는 아주 사소한 일로도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다거나 심하게 화를 내면서 심지어 칼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남친을 보고 있자니 저도 하루하루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고 결국 그와 헤어지며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중 지인을 통해서 그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헤어졌으니 찾아가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냥 속으로만 잘 회복하길 바랬는데 하루는 꿈에 남친이 나온 겁니다. 그는 화상을 입은 듯이 전신이 빨갛게 짓물러 있었고 자꾸만 저를 쫓아오며 껴안으려고 해서 너무 소름 끼치고 기분이 나빴죠. 또다시 시간이 흘러 남친의 소식을 듣고 2년 후 남친과 만났을 당시 알게 된 지인들이 제 SNS 메시지로 저를 급하게 찾았습니다. 괜히 꺼림칙해서 그걸 안 보고 있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그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취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며 장례식조차 치르지 않고 공원 납골당에 옮겨졌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과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던 걸 보면 혹시 생전에 무언가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